본 영상엔 영화 오펜하이머의 스포일러가 담겨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거나 영화를 보신 뒤에 감상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펜하이머가 개봉하고 이제 개봉 2주차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 경탄하고 더욱 즐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의 관점을 나누려 합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그저 저 개인이 제작 초기 시점, 영화에 실체가 없던 시기부터 이 영화를 추적하고 즐겨왔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의 구성은 영화의 흐름을 따라가며 제가 가진 의문을 규명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You are the man who gave them the power to destroy themselves, and the world is not prepared. 영화의 도입부에 이런 말이 나오죠. 프로메테우스는 신의 불을 훔쳤다. 인간과 동물을 창조한 신이자 그리스 신화의 티탄 신족 중 한 명이었던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자비심이 없었던 제우스와 대립했는데요. 제물로 사용되는 소를 신과 인간이 나눌 때도 살코기는 따로 분류하고 뼈에 지방을 두르고 가죽을 덮어 제우스를 속입니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의 속셈을 한 제우스는 불은 신들만 다뤄야 한다며 인간들로부터 불을 빼앗아 버리죠. 그 때문에 인간들은 음식도 할 줄 모르고 밤에는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는데 비참하게 살았던 인간들을 동정한 프로메테우스는 천상의 불을 훔쳐 지상으로 가져옵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혜와 기술을 가르쳐 문명의 꽃을 피우게 한 신이자 은인인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을 알게 된 제우스가 복수를 감행합니다. 프로메테우스를 숭배한 인간들에게 온갖 재앙과 질병을 쏟아부어 괴롭혔고 프로메테우스는 코카소스 바위산의 쇠사슬로 묶여 독수리들에게 그의 간을 쪼아먹게 하고 밤사이에 다시 회복되는 끝없는 고통을 줍니다. 오펜하이머가 애국이라는 미명하에 정치 세력에 가담하고 훗날 대립하게 된 것, 원자폭탄의 기여에 인류의 손에 쥐어준 것, 결국 징벌을 받아 끝없는 내적 고뇌에 시달리는 그의 삶 모두를 프로메테우스라는 한 단어로 은유할 수 있습니다. They won't fear it until they understand it. 이 영화는 두 개의 챕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1. 핵분열, 2. 핵융합. 이 이야기는 이전 영상에도 있으나 좀 더 디테일을 더해볼게요. 핵분열은 오펜하이머의 주관적인 시점으로 컬러입니다. 오펜하이머가 청문회에 참여해 보안 허가가 취소되는 1954년을 중심에 놓고 케임브리지 유럽, 로스앨러머스와 그 이후까지를 플래시백으로 넘나듭니다. 핵융합은 루이스 스트로스가 오펜하이머를 보는 관점으로 흑백입니다. 1958년 스트로스가 내각생인 상무장관 청문회에 참석하는 내용이죠. 놀란 감독은 이 두 개의 챕터 제목을 꽤 빨리 보여주곤 1947년 스트로스가 오펜하이머에게 고등연구소 소장직을 제안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는 장면을 비춥니다. 두 개의 타임라인을 유기적이고 병렬적으로 배치하더니 시간축 변화의 이음새를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플래시백을 섞어 넣는 거죠. 플래시백도 타임라인도 어느 것도 순차적이지 않지만 컬러인지 흑백인지를 보면 어느 챕터인지 누구의 시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와 과거, 현재를 구분해서 볼 필요도 없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현재이고 다른 모든 것은 플래시백입니다. We imagine a future, and our imaginings horrify us. 이 영화에 있어 앞서 언급한 타임라인의 병렬 구조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영화적 기술은 장면과 대사의 병치입니다. 닐스 보어가 오피에게 했던 이 대사를 상기해보죠. 준비 없이 돌을 들쳤다가 뱀을 만나게 된다. 처음에 이 말은 오펜하이머가 양자 물리학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원폭 개발 때 보어는 같은 말을 개발된 원폭을 어떻게 다룰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 대사에 중의적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피가 UC 버클리에서 처음으로 양자역학을 가르칠 때 학생은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오피는 There's no going back, 되돌아갈 수 없다 라고 말하는데요. 양자역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면 헤어날 수 없다. 즉, 양자역학을 배우는 사람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오피의 바램을 담은 말이지만 원폭 개발을 하면 핵 개발 경쟁이 시작되어 돌이킬 수 없다는 점 또한 시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과의 대화, 물에 파문이 있는 등의 인서트 컷 등 장면도 대사도 영화의 전으로 병치해 황홀한 진실을 빚어냅니다. It's about unleashing a strong force before the Nazis do. Oh my God. 이 영화는 오피의 유년기나 초기 생애를 훑지 않고 런던으로 간 뒤 향수병에 걸려버린 대학원생 오피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여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요. 오피가 하버드대 재학 시절 전공으로 화학을 선택했으나 후회한 뒤 체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흥미 있는 것만 콕 집어 물리학을 섭렵해 나가다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가 하버드에서 했던 두 번의 강연을 듣고 닐스 보어를 존경하게 된 이 무렵이 물리학도로서의 오피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오피는 지하실험실에 처박힌 채 했던 영화 속에 나온 방막방리 작업을 싫어했는데요.
지도 교수인 블랙킷은 실험 물리학자였기에 오피를 실험실에서 긴 시간 허우적거리게 만들었고, 이러다 보니 블랙킷과의 관계마저 악화되고 오피의 심리 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나머지 블랙킷에게 독이 든 사과를 먹일 생각까지 하죠. 이런 사건들과 더불어 영화 초반 빠른 편집으로 흘러가는 오피의 독백과 편리는 이런 내적 고통의 순간들을 묘사한 겁니다. 사실 닐스 보어로부터 사과를 낚아챈 장면은 각색입니다. 실제로는 지도교수 블랙킷이 발견했고 오피가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라고 원작책엔 쓰여 있지만 오피가 그런 일을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저자도 그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영화가 공개되고 나서 오펜하이머의 손자인 찰스 오펜하이머가 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 이 장면에 약간의 불편한 기색을 표했지만 오펜하이머 컬트에 있어서 오펜하이머 후손들의 철칙은 간섭하지 않고 각색을 인정한다 라는 입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놀란 감독을 만나 대화를 나눴음에도 이번 영화에 개입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You are the man who gave them the power to destroy themselves. The world is not prepared. 양자역학의 확립에 공헌한 덴마크의 이론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오펜하이머에게 있어 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경외감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벨상을 수상한 보어가 진전시킨 1920년대 중반 양자역학의 기원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더불어 가공할 만한 과학혁명이었습니다. 물론 그 업적의 후광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오피를 물리학이 더 깊은 영역으로 인도해줬기 때문입니다. 초반 첫 만남에서 이 점이 드러나죠. 놀란 감독의 전작 테넷에서 사토르를 연기했던 케네스 브래너가 이번에 닐스 보어를 연기했습니다. 닐스 보어가 오피에게 한 Can you hear the music?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나? 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입자가 움직이는 상상 속의 소리를 음악처럼 언급함과 동시에 음악은 있는 것이 아닌 듣는 거라는 의미를 설파합니다. 수학에 약했던 오피에게 수학적 의존보다는 직관이 중요하다는 화두를 던지죠. 놀란 감독 역시 어드바이저였던 킵손으로부터 양자물리학은 직관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1943년 9월 닐스 보어가 나치가 점령한 덴마크에서 스웨덴을 거쳐 아슬아슬하게 탈출한 몇 달 후 로셀러모스에 도착하자마자 오피가 질문을 퍼붓습니다. 로셀러모스의 물리학자들은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요. 오피는 하이젠베르크가 어딘가 오류를 범했고 미국에 비해 나치가 충분히 뒤처져 있다고 안도합니다. 사실 보어가 로셀러모스에서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로셀러모스에서 한 번에 3주씩 3번을 머물며 폭발 메커니즘 기술 토론에 참여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어느 순간 미래를 위협하는 악의 기로에 서게 될까봐 맨해튼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가담하진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보어는 하이젠베르크로부터 받은 원자로 그림을 로셀러모스의 물리학자들에게 넘겼을 정도로 강력하게 연합국 편에 섰던 사람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보어는 모친이 유태인 은행가였기에 유태인 혼혈이었고 나치는 보어를 유태인으로 간주합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나치에게 박해당한 것처럼 유태인 지식인들이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듣고 보며 나치를 순수한 악으로 여기게 되었고 미국이 나치를 이기는데 적잖은 도움을 주게 된 것이죠. 닐스 보어의 조언으로 이론 물리학에 대한 열정을 얻은 오피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에 집착하며 물질이 물질을 통과하지 못하는 걸 반복하듯 크리스탈 잔을 방구석에 던지고 입자와 별, 불의 환상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하며 무릉덩이에 파문을 내려다보며 혼란 속을 거닐어 갑니다. 낮에는 박물관에서 피카소가 그린 입체파 그림을 흡수하듯 뚫어지게 바라보고 밤엔 T.S. 엘리엇의 황무지를 읽었는데요. 피카소와 T.S. 엘리엇 모두 모더니스트로서 창조적으로 낡은 형태를 벗어나고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피가 본 피카소의 그림은 현재 파리에 있는 피카소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1937년작 8장을 끼고 앉아있는 여인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 각도에서 원근법을 무시했죠. 이 뒤틀린 여성의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여성을 향한 피카소의 폭력성이라고 봤고 어떤 사람들은 형식주의적 실험에 빛나는 예라며 칭송했는데 아마도 오피에겐 후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T.S. 엘리엇의 황무지는 오피가 가장 좋아했던 시였고 오피도 시를 썼던 적이 있었죠. 황무지는 제목처럼 황량하고 환멸에 차 있으며 의미 없는 세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자체가 오펜하이머를 향한 놀란 감독의 접근 방법 같기도 한데요. 애초에 황무지라는 제목은 부상을 입어 자기 왕국을 다스릴 수 없게 된 어부왕이 왕국을 황무지로 만든 신화에서 따온 겁니다. 오피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듣기도 하죠. 러시아에서 태어난 스트라빈스키는 20세기를 정의하는 작곡가였습니다. 음악적 민족주의, 인상주의, 야수파, 신고전주의를 거치며 작품 경향을 다변화한 한편 사생활적으로는 다양한 여성들과 불륜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밖에도 오피는 칼막스의 자본론, 프로이트와 카를 융의 심리학서적을 읽고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 기타를 분석하기 위해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했습니다. 나는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 라는 말은 1965년 MBC와의 인터뷰에서 실험 때 처음으로 원폭 버섯구름을 본 때를 회상하며 했던 말이었다죠.
이건 바가바드 기타에서 인용한 구절로 오펜하이머의 광범위한 지식을 드러내준 대목임과 동시에 이론의 벽을 아득히 넘어버린 결과에 대한 떨림을 표현해줍니다. 지금까지 열거했던 모든 게 오펜하이머가 탐닉하고 마음을 채워나갔던 단순 기호적, 애호적 주제일 수도 있으나 놀란 감독은 복잡 다단하고 정교한 편집과 사운드의 힘을 빌어 그의 태도와 철학이 형성되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타인과의 유대가 부족했던 오피의 인간적 변화와 이론적 관습에서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물리학자로서의 자기혁명이 예술, 문화, 음악, 정치, 심리학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You can't do in your head. Are we saying there's a chance that when we push that button, 바가바드 기타는 아르주나 왕자와 비슈누 신의 화신인 크리슈나의 대화를 700행의 문장으로 엮은 내용으로 상냥한 아르주나 왕자가 친구와 친척을 포함한 적군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에 고뇌하는데요. 그때 사촌 크리슈나가 무서운 모습으로 변해 왕자에게 말합니다. 난 여러 세계의 파괴자로 모든 사람들을 망쳐버리기 위해 왔다 라고요. 이 말은 누가 살고 죽을지는 신이 결정하며 적중에 친구와 친척이 있어도 의무를 다하라는 충격요법 같은 메시지였는데요. 이걸 오펜하이머가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푼 겁니다. 오피는 원폭이 전쟁에 사용될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오피가 아르주나 왕자였다면 원폭 개발에 의문을 제기했겠죠. 그러나 오펜하이머는 크리슈나의 일갈처럼 맨해튼 프로젝트의 리더로서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런즉슨 나는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라는 말은 세상을 파멸로 이끈 사신의 어두운 묵시록이 아닌 의무와 결과를 분간할 수 없던 한 인간의 독백입니다. This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But I can perform this miracle. 독일 괴팅켄 대학교는 유럽 이론 물리학의 본산지였고 오피가 이곳으로 갔던 1926년은 이론 물리학의 혁명기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을 비롯 다양한 이론들이 정립되며 큰 토대가 마련되었었죠. 오피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며 물리학자로서 도약하게 됩니다. 당시 무려 17개의 논문을 썼는데요. 그때 오펜하이머의 나이는 23세에 불과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오피보다 3살 위였고요. 이런 젊은 대학원생들이 경쟁적으로 많은 수의 양자역학 논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양자역학을 소년의 물리학이라고 불렀을까요? We're in a race against the Nazis, and I know what it means if the Nazis have a bomb.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를 이끈 업적을 갖고 있죠. 오피는 업적 있는 젊은 물리학자들을 닥치는 대로 만나고 다녔고 영화에서도 오피가 하이젠베르크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양자역학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말하죠. 독일에서 나치가 대두되며 동료 과학자들이 대부분 독일을 떠났던 것과 달리 하이젠베르크는 살아남기 위해 타협했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독일에 남아 원자핵 이론을 진행했던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원폭 개발에 관여한 우라늄 클럽 멤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성 이론 및 유대인 물리학자들을 옹호해서 나치 당원들에게 강한 공격을 받기도 했었죠. 그치만 이 영화의 각본 자체가 오피의 1인칭에 가깝기 때문에 오피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이나 경쟁자로서의 나치 원폭 개발 수준은 영화가 대부분 비추질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화에서도 지극히 분량이 적었던 하이젠베르크 이야기를 하려는 데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경쟁자였던 나치가 왜 원폭 개발에 실패했는지, 둘째, 하이젠베르크가 원폭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기 위함인데요. 1941년 하이젠베르크는 친밀한 관계였던 닐스 보어에게 메모를 하나 건넵니다. 메모 속엔 원폭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이 적혀 있었죠. 닐스 보어는 그 메모를 독일 태생의 미국 물리학자 한스 베테에게 건넵니다. 영화에도 나오지만 한스 베테는 로스엘러무스에서 이론부장이었습니다. 한스 베테는 이 메모에 원자로 그림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일이 기사화되자 아인슈타인은 원폭 제조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이젠베르크는 전력 부족을 중수로로 해결할 방법을 나치 측에 털어놓으면서도 스스로는 개발을 사보타주합니다. 이걸 몰랐던 미국은 스파이를 보내 하이젠베르크를 암살하려 하나 모두 실패하죠. 그래서 일각에선 하이젠베르크가 나치의 원폭 개발을 의도적으로 지원하고 연합국 측에 정보를 넘겨 원폭 개발 경쟁을 억제하려 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나치가 원폭 개발에 실패한 이유가 어느 정도는 하이젠베르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이젠베르크는 종전 후에 영국에서 연금 생활을 했는데요. 여기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투하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하이젠베르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게 가능할 리 없어 라고요. What were you guys doing in Los Alamos? We were in a race against the Nazis. 나치가 원폭 개발에 실패한 이유는 딱 하나로 꼽기 어렵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 지도자들은 원폭 연구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고 자금도 부족했으며
1942년 독일의 군수장관 알베르토 슈페어가 핵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반면 핵개발 책임자였던 쿠르트 디브너는 중수로를 가동시키는 등 이견이 엇갈렸고 1943년에 노르웨이의 중수공장 폭파작전을 포함한 연합군의 방해 공작도 있었던 데다 히틀러가 원폭 제조를 포기했다. 아니, 어쩌면 나치는 원폭 개발의 진심이 아니었다. 라는 견해까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영화처럼 미국이 원폭 개발을 정치적, 군사적,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데에 나치의 원폭을 구심점으로 활용했다는 거겠죠. 오펜하이머가 말하길 아인슈타인은 가까운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참 복잡 미묘한 관계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오피가 1947년부터 1966년까지 이끌었던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 머물렀죠. 1947년에 스트로스가 오피를 프린스턴에 초대했을 때 스트로스가 오펜하이머에게 왜 아인슈타인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가담하지 않았는지 묻자 오펜하이머는 오만한 태도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때 스트로스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던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건 아인슈타인이 양자물리학의 불확정성, 즉 현상의 우연성이 있다는 점에 의문을 가졌던 걸 시사함과 동시에 또 하나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오피는 핵폭발을 일으키면 연쇄 반응으로 세계가 멸망할 가능성이 니어지로라고 말하며 트리니티 실험을 강행하는데요. 이렇게 영화는 불확정성에 의문을 가졌던 아인슈타인과 불확정성이 있어도 주사위를 던지는 오펜하이머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주사위, 도박, 확률 이런 말들은 오펜하이머의 위태로움과 연결되고요. 사실 오피가 연구소장 후보로 추대되자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를 제안했었습니다. 오펜하이머와 아인슈타인은 이 당시만 해도 옷깃만 스친 사이였지만 나중엔 아인슈타인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걸 알게 된 오펜하이머가 아인슈타인의 집에 안테나를 달아 뉴욕 카네기홀에서 한 콘서트 실황 중계를 들을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서로를 존경했으며 훗날 핵 확산 반대 의견이 일치하기도 하죠. 아인슈타인이 오피를 바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굳이 원자력위원회의 조사나 청문회에 노출되지 말고 그냥 떠나라고 조언하지만 오펜하이머는 고등연구소 소장 자리에 머물며 싸우기로 하죠. 아인슈타인은 왜 오피가 그토록 워싱턴 정계의 눈치를 보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오피의 사무실로 간 어느 날 오피의 비서에게 여기에 바보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펜하이머와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로서나 정치적으로나 견해가 완전히 달랐지만 인간적으로는 일치했던 묘한 관계성이 영화에선 압축적으로 드러나죠. Theory will take you only so far. 오펜하이머는 물리학자로서 어느 정도 레벨이었을까요? 오펜하이머는 1904년생, 아인슈타인은 1879년, 슈레딩거는 1887년, 하이젠베르크는 1901년, 파울리는 1900년으로 모두 오펜하이머보다 빨리 태어났습니다. 이 몇 살 차이가 컸어요. 앞서 괴팅캠 파트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자이론의 혁명기엔 마치 경쟁하듯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피가 박사학위를 취득했을 때는 많은 이론이 나온 뒤인 이른바 응용의 시대, 그럼에도 오피는 볼은 오펜하이머 근사라는 업적을 냅니다. 원자와 분자의 거동을 슈레딩거의 방정식에서 표현할 때 항상 움직이고 있는 원자핵과 전자운동을 모두 고려하는데요. 볼은 오펜하이머 근사에선 전자에 비해 원자핵이 무겁고 느리기 때문에 일단 원자핵은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단순히 말해 원주율의 3.14가 아니라 3을 사용하는 계산의 부담을 줄이는 매우 편리한 방법으로 엄밀한 수치는 아니지만 계산을 간략화하는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오펜하이머는 노벨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노벨상은 살아있는 인간에게만 주어지기에 아무리 뛰어난 업적이 있어도 사후평가로 받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영화에도 나왔지만 1939년 오펜하이머는 블랙홀에 대한 이론을 발표합니다. 블랙홀은 쉽게 말해 무게를 견디지 못해 시공에 구멍이 뚫린 상태로 오피는 별을 지탱하는 중성자가 견딜 수 있는 압력에 한계가 있다고 봤고 한계를 넘으면 중력 붕괴가 일어나며 모든 물질이 무한히 한 점을 향해 낙하를 시작, 이 모든 게 한 점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블랙홀인 것이죠. 네, 오펜하이머는 블랙홀의 존재를 최초로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논문이 발표된 1939년엔 블랙홀의 존재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았고 오피의 이론은 1960년대에 이르러 다시 논의되었으며 실험적 증거가 발견된 건 1990년대입니다. 만약 오펜하이머가 62세가 아닌 90세까지 살았다면 말년에 노벨상을 받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스스로를 세상의 파괴자로 기억하진 않았을지도 모르죠. 오펜하이머에게 사랑이란 인간의 존재론적이고도 형이상학적인 물음이었고 진 타트록은 그 표상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오피는 집주인이던 파티에서 진을 만납니다. 진은 형이상학파 시인 존 도네시를 좋아했는데요. 오피가 원폭 테스트에 트리니티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나의 가슴을 쳐라 세 사람의 시녀라는 존 도니슨 구절에서 기인합니다.
오피가 과거 지도교수 독살 의지를 고백하자 섹스가 필요했다고 대답할 정도로 욕망적으로 보이는 진이 실은 오피를 정치 세계로 불러들였습니다. 미국 공산당 좌익운동에 참가했던 진의 공산주의자 친구들은 모두 오피의 친구가 되었으니까요. 진은 오피 인생 최고의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불안이기도 했습니다. 진은 늘 우울하고 불안에 시달렸고 오피가 건넨 꽃다발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결혼을 바라던 오피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관계를 끝낸 것도 진이었죠. 진의 죽음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쯤 채워진 욕조에 머리가 잠긴 진의 시신을 발견한 건 진의 부친 테트로 교수였습니다. 무기명 유서를 본 교수는 몇 시간 동안 방을 뒤져 편지와 사진들을 태웠고 경찰이 아닌 장의사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겁니다. 진의 사인은 급성 심폐부전과 폐색증, 욕조에서 익사한 것인데 위장에서 많은 약물이 검출되었고 검시 결과는 자살, 동기 불분명으로 결론이 납니다. 하지만 누군가 진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이고 익사시켰다는 추측도 나왔고 영화 속 진의 죽음 묘사도 그 점을 반영합니다. 오피가 로셀러모스를 이끌기 위해 진과 거리를 둔 것이 진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상심하는 모습을 통해 적어도 오피는 진이 스스로 죽었다고 믿었던 걸 묘사합니다. 영화에선 진과 있던 오피가 나는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 라는 구절을 읊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원폭 실험의 섬광을 볼 때와 진과 함께 있을 때 이 말을 할까요? 놀란 감독은 진을 죽음과 파멸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립니다. 진이 죽음으로써 오피의 일부도 죽는 것처럼 소실되었고 진을 통해 이끌린 정치 세계의 모략으로 오펜하이머는 파멸됩니다. 키티는 생물학자이자 식물학자로 오펜하이머와 만났던 1939년 8월 당시 35세의 기혼자였습니다. 세 번째 결혼 생활 중이었고 네 번째가 오피였는데요. 세 번째 남편인 의사 리처드 해리슨과 이혼한 다음 날 오피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혼 과정도 파격적이었죠. 키티는 오피의 목장에서 2달간 머물며 오피의 아이를 임신했고 이 소식을 오피가 전화를 걸어 남편 리처드에게 전합니다. 두 남자는 원만히 협의했고 해리슨은 FBI에게 오피 부부와 사이는 여전히 좋고 그때 일로 모두가 성에 대해 현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하죠. 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는 오피를 흔들어 깨우고 당신의 때가 왔어, 당신의 무대야 라며 오피를 향해 이젠 주도하라고 말하며 왜 안 싸워 라며 훗날 마구잡이로 쓰여질 역사에 저항할 용기를 주문합니다. 키티의 대사는 영화 속에서 표대와 같습니다. 키티가 말하고 나서 펼쳐지는 장면들로 키티가 오피의 삶 속 어디에서 어떻게 서 있었는지, 또 체육관 연설 때처럼 껍질만 남은 오피의 도덕적 태도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키티는 진과는 다른 의미로 오피의 삶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피의 곁에 늘 머물렀다는 사실이죠. 키티는 스스로의 경력을 단절한 채 로셀러무스에 들어왔고 알코올 중독과 싸우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진과의 관계를 알면서도 청문회 내내 그의 곁에 남아있었고 확고하게 오피를 변호했습니다. 헐벗은 오피와 진의 환상을 보는 장면도 있지만 키티는 오피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펜하이머에게 키티가 한 죄를 지은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동정하지 않는다는 대사로 진과의 불륜, 원폭을 만든 것, 두 개의 죄를 중의적으로 비난하는데요. 이때만큼은 키티가 억눌렀던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줍니다. All America's industrial might and scientific innovation connected here. 오펜하이머가 일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건 두 가지, 양자 물리학과 뉴멕시코입니다. 이 둘을 합칠 수 없어서 아쉽다고 말할 정도였죠. 이곳엔 그의 목장 페로 칼리엔테가 있었고 어니스트 로렌스와 동생 프랭크, 아직 썸 중이었던 아내 키티와도 이 목장에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 목장에서 좀 더 솔직해지고 평온해집니다. 킬리언 머피는 그 점까지 연기하고 있고요. 동생 프랭크와 어니스트 로렌스와 목장에 왔을 때 이곳에 온 오피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전에는 맑아질 거야. 오피는 이곳의 날씨를 숙지하고 있었고 트리니티 실험 때도 폭풍 속에서 실험이 가능한 시간을 유추합니다. 생각해보면 오피는 원폭 실험을 했던 그 순간 자기 바람대로 뉴멕시코와 양자 물리학을 합치게 되죠. 테네시주 오클리즈의 우라늄 분리 공장과 워싱턴주 햄포드의 플루토늄 제조 공장에서도 맨해튼 프로젝트가 굴러가지만 영화는 오피가 있던 로스앨러무스만을 비춥니다. 1943년 3월 로스앨러무스가 완공되자 100여 명의 과학자가 모여들었고 1년 후엔 3,500여 명, 1945년 여름엔 최소 4,000명의 민간인과 2,000명의 군인이 거주하는 마을이 됩니다. 햄버거 장사도 못할 오피가 맨하탄 연구소를 새로운 혁명의 성지로 이끌게 된 것이죠. No one is leaving Los Alamos. What are you doing? 이 영화엔 오피의 두 명의 친구 라비와 로렌스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때때로 등장해 방황하는 오피의 방향을 잡아주죠. 플레임의 이지도와 아이작 라비인 라비는 오피를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교에서 만났고 영화에선 eat, 먹어라며 귤을 건네고 둘의 우정이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실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서로 뉴요커라는 공통점 때문이었죠. 라비는 청문회에서도 오피를 강력히 지지했으며 그때 다시 한번 규를 건네기도 하는데요. 이건 오피를 향한 라비의 변함없는 우정을 상징합니다. 놀란 감독은 고작 귤 2개로 라비의 현명함을 컴팩트하게 묘사하죠. 사실 라비는 로스앨러모스의 조직을 구성하는 데까진 공헌했지만 오피가 연구소 부소장 자리까지 제안했음에도 물리학을 대량 살상 무기 제작에 쓰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컨설턴트라는 명목상 로스앨러모스에 가끔 들러 오피의 푸념을 듣고 상담을 해주긴 했지만요. 로스앨러모스에서 라비가 오피에게 바보 같은 군복을 벗어던지라고 하자 오펜하이머가 슈트와 포크파이 햇, 파이프를 문 아이코닉한 스타일로 바뀌게 되는 점은 재밌었는데요. 이 바보 같은 군복이라는 말로 라비의 스탠스를 엿볼 수 있습니다. 라비는 군과 정치를 거부하는 순수한 과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빨리 원폭의 문제를 인지하고 자신의 거취를 확고히 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수소폭탄 반대파였고 대단한 물리학자였죠. 그는 MRI에 사용되는 핵자기 공명을 발견한 사람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으며 오피가 보안인가를 빼앗기고 GAC 원자력 자문위원회 회장에서 내려온 뒤 그 후임이 된 게 바로 라비였습니다. 어니스트 로렌스는 조슈아 트넷이 연기했죠. 라비는 오피를 지지하는 기능, 로렌스는 오피의 앞날을 우려하는 기능입니다. 로렌스는 오피를 신뢰하기보단 공감했던 차분한 천재로 오피보다 더 사회적이고 균형적인 사람이었기에 다소 미적지근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 미묘한 온도를 조슈아 트넷이 훌륭하게 연기했습니다. 1929년 유시 버클리에 부임한 오피에게 로렌스가 말하죠. 이론으로 알 수 있는 건 거기까지라고요. 이건 오피가 하고 있는 이론 물리학만으론 한계가 있고 자기 분야인 실험 물리학이 필요하다는 의미인과 동시에 오피가 이론은 알아도 그 귀결, 즉 원폭의 피해라든지 핵개발 경쟁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오피가 공산주의에 연루되고 로렌스가 연구실이 정치적인 장소가 되는 것을 우려하며 두 사람의 사이가 차츰 멀어지게 묘사되는데요. 영화 후반 오피의 보안 청문회에서 증언을 철회함으로써 우정의 공고함을 보여줍니다. 여담입니다만 로렌스는 1951년에 칼라 텔레비전의 진공관을 개발했습니다. 라비와 로렌스와 정반대편에 있는 건 에드워드 텔러입니다. 베니 사프티가 연기했죠. 텔러는 헝가리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나서 참 학문적으로는 운이 좋았습니다. 하이젠베르크와 박사 논문을 썼으며 코펜하겐에서 닐스 보어와 1년간 유익한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그 다음 미국으로 이민, 로스앨러모스에서 이론물리 부문에 기여합니다. 텔러는 1949년 소련이 원폭 실험에 성공하자 로스앨러모스의 부소장이 되어 수폭 개발을 진두지휘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련보다 반년 빨리 수폭 실험에 성공했고요. 영화 속에서 텔러는 오피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자주 대립했고 청문회에서 오피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친구인 소련 물리학자 레프 란다우가 소련 정부에 체포되면서 텔러는 엄청난 반공주의자가 되어버리는데요. 영화 속에서 오피와 극단적으로 대치하던 그때가 바로 란다우가 체포된 시기였습니다. 텔러는 원폭 수폭 개발의 중심에 있었으며 수폭을 마이 베이비라고 불렀다고 하죠. 그의 입장은 변함없었고 평생 자기 삶을 후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 원폭 투하 50년 이후인 1995년에 원폭을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아닌 도쿄만처럼 피해가 적은 곳에 투하하지 않은 건 큰 잘못이었다 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Why would we go to the middle of nowhere? Why? Why? How about because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ever happen in the history of the world? 맨해튼 프로젝트를 지휘한 육군 준장 레슬리 그로브스가 오펜하이머를 기용한 이유는 뭘까요? 그로브스는 과학자들이 뛰어난 두뇌를 가졌음에도 자존심이 강하고 상처받기 쉽다고 봤고 이들을 관리하고 원폭을 완성시키기까진 오펜하이머의 자질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 그로브스는 과연 오피를 공산주의자로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스앨러모스의 보안 담당 존 랜스데일 대위가 그로브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자는 미국이 아니라 소련의 충성을 맹세한 자입니다. 따라서 오펜하이머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라고요. 그로브스는 랜스데일을 신뢰했고 이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영화인 1945년 4월 27일 원폭을 일본 어디에 투하할지 토론하는 목표 검토위원회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트루먼 대통령과 그 측근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육군 장관 스팀슨이 교토 여행 운운하며 독단적으로 히로시마로 투하 지점을 확정짓는 장면이었죠. 원래 토론 결과 추려진 곳은 총 17곳이었고 오사카, 나고야 등의 주요 도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토에 떨구길 원했던 건 그로브스였습니다. 최초의 원폭은 파괴 효과가 온 사방으로 퍼질 수 있는 도시에 떨구고 싶었다. 즉 역사적 문화적으로 의미가 깊은 교토가 괴멸되면 효과가 클 거라는 판단이었죠. 이에 육군 장관 스팀슨이 그로브스를 호출합니다. 교토는 안 된다는 거.
스팀스는 2번이나 교토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여긴 군사 거점도 아니어서 원폭이 떨어지면 미국이 히틀러를 능가하는 잔악행위를 했다는 오명을 쓰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브스는 계속 스팀슨을 설득했지만 결국 교토에 떨구진 못했고 차선책으로 히로시마에 떨궈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유는 동일합니다. 원폭에 의한 최대한의 효과. 그로브스는 히로시마가 군사도시라는 거짓 보고서를 트루먼에게 제출했고 목표가 히로시마로 확정됩니다. 이 기록은 예일대 도서관에 있던 스팀슨의 일기에 쓰여 있었습니다만 놀란 감독은 목표 도시를 정하는 이 장면을 훨씬 더 속물적으로 그려냅니다. 폭탄은 선악 구분 없이 모두에게 떨어진다는 놀란 감독의 윤리적 기준을 엿볼 수 있죠. Truman needs to know what's next. What's next? 이 영화는 가제 폭발을 아주 실용적으로 보여줍니다. 폭염 앞에서 장엄한 특수효과를 쓰기보다는 멀리 떨어져서 섬광을 응시하는 OP의 시점을 재현하죠. 트리니티 시퀀스에서 인상적인 대사는 OP가 키티에게 한 Take in the shit, 침대볼을 걷어라입니다. 이건 트리니티 실험이 성공했다는 신호지만 청문회 때는 전화로 잘 안 됐다는 신호로 쓰였습니다. 영화에서 트리니티 실험은 그 자체로 훌륭한 서스펜스임과 동시에 OP의 심경 변화의 촉매입니다. 트리니티 이후 OP는 양자 세계의 비전 대신 다른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폭격 이후 승리의 연설을 할 때 경직된 미소를 지으며 일본은 혼이 좀 났겠죠 라고 말하고 얼굴 피부가 박리된 젊은 여성을 보게 되죠. 이 여성을 연기한 건 놀란 감독의 딸 플로라 놀란입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각이 아닌 청각 묘사입니다. 많은 관객들에게 회자된 청중들이 발을 구르는 크레센도보다는 전 좀 다른 부분에서 감탄을 했는데요. 영화 전체에서 딱 2번 사운드를 절단하고 지연되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트리니티 실험의 폭발음과 연설 때의 청중들의 소리가 모두 뒤늦게 터져나오죠. 사람들이 망각하고 미뤄둔 것들의 결과를 소리로 표현하고 싶었다던 놀란 감독과 편집감독 제니퍼 레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영화는 시간, 대사, 상징, 소리로 하여금 서로 짝을 이루게 하는데요. 그저 양끝에 배치하고 의미를 다르게 하는 정도만이 아닌 똑같은 것, 그 사이 미세한 차이에 가깝게 연출합니다. 트리니티 실험은 그 자체로 기밀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백 명의 과학자와 작업자들이 실험을 목격하고 폭발 충격으로 멀리 떨어진 텍사스주 엘파소의 건물까지 흔들렸지만 이 비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일단 육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주 경찰은 육군기지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열차에서 갑자기 하늘이 밝아진 것을 보고 운석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시카고의 한 신문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기자는 얼른 짧은 기사를 써 제출을 했지만 바로 다음날 FBI가 신문사를 방문해 공개를 막습니다. Would the Japanese surrender if they knew what was coming? 1945년 7월 트루먼 대통령은 연합국이 점령하는 독일 포츠담에서 소련의 스탈린과 영국 처칠 총리와 회담을 엽니다. 여기서 트루먼 처칠, 중국의 장제스에 의해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는 포츠담 선언이 나오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괴멸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로스앨러무스는 포츠담 전에 실험이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는데요. 트루먼이 강력한 새 무기가 있다는 걸 소련의 스탈린에게 알려 견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이미 원폭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소련도 비밀리에 원폭 개발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에 밝혀진 건 아니지만 로스앨러무스의 소련의 스파이도 침투해 있었죠. 일본은 천황제 유지를 주장했지만 트루먼이 각하한 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우라늄을 사용한 원폭이 투하되고 그로부터 3일 후 나가사키엔 플루토늄을 사용한 원폭이 또 투하됩니다. 원폭 투하 며칠 후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목표 검토위원회에서 보여준 OP의 미온적 태도, 원폭 사용 저지 서명을 요구하는 헝가리 물리학자 실라드에게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거나 히틀러가 죽었지만 일본은 전쟁을 그만두지 않았다 라는 대사를 통해 놀란 감독은 OP가 원폭 개발만이 아닌 투하에도 영향을 줬음을 묘사합니다. 물론 결정은 그들이 했지만요. 이 영화는 어디까지나 오펜하이머 중심이고 다른 과학자들의 심리는 깊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실 1944년 초에 정책 결정자들은 독일에 원폭이 없다는 정보를 얻고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항복은 시간 문제이고 독일의 원폭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과학자들 일부는 로스앨러무스 연구소를 관두기 시작했는데요. 국제기구의 창설 필요성을 설명한 각서를 대통령에게 보냈고 일본에 경고 없이 투하하는 걸 반대하는 청원 서명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죠. 유례없는 위력을 가진 원폭을 사용하려는 정책 결정자 및 군부와 과학자와의 모순은 그때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종결시키려고 원폭 개발에 적극적이던 과학자들도 히로시마에 이어 나가사키에 생각도 못했던 두 번째 원폭 투하엔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자신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출발점이 되어 원폭 계획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고, 독일이 원폭 개발에 성공하지 못할 걸 알았다면 이렇게까진 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죠. 1995년 7월 16일자 워싱턴 포스트 기사엔 8월에 원폭 2발에 이어 9, 10, 11월에 하나씩 떨구어 총 3발 추가, 필요하다면 12월에도 7발을 떨구고 최대 18발을 투하하겠다는 육군의 계획을 트루먼이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You felt your judgment was sound on who on the team could be trusted. No one is leaving Los Alamos. 영화 초반 1954년 청문회에서 네 판사님이라고 대답한 오피에게 청문회 멤버가 박사, 우리는 판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청문회가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증거 문서가 오피의 변호인에게 제공되지 않는 등 스트로스의 입맛대로 재판과 다른 비겁한 절차로 진행되죠. 1959년 스트로스의 공청회에서 미세한 절차를 요구하는 스트로스에게 공청회 의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법원이 아닙니다 라고요. 스트로스의 공청회도 이유는 다릅니다만 재판과 다른 절차로 이뤄집니다. 스트로스도 처음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길 거라고 말하나 결국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뜻밖의 불리한 증언 하나로 내각에 임명되지 못합니다. 이 두 개의 이례적인 상황을 병렬로 묶어주는 건 판사가 아니고 재판이 아니다라는 오피와 스트로스가 각자 듣게 되는 말인 것이죠. 또 흥미로운 건 시퀀스의 설계와 스트로스의 독백 타이밍입니다. 청문회에서 로비 오피에게 원폭 개발로 도의적 책임을 느꼈냐고 묻고 원폭에 그토록 적극적이었으면서 왜 수폭 개발에는 반대했냐는 위선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알아둘 점은요, 미국이 원폭 개발과 동시에 수폭 개발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오피가 수폭에 반대한 기간은 1949년에 2개월에 불과했으니 그 점에 모순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로비 오피를 벗겨내듯 질문하자 화면이 하얗게 변하며 벽이 흔들리는 연출이 나오고 오펜하이머가 히로시마 원폭 투하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다는 스트로스의 독백이 들려옵니다. 오피는 그동안 두려움과 후회를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원폭 피해 슬라이드 쇼를 쳐다보지 못하는 식으로 속내를 내비쳤으며 보안 청문회에 나가 스스로를 고문하는 프로메테우스가 되었는데 스트로스는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오피를 추락시키죠. 스트로스와 청문회가 그 자체로 모순임을 보여주는 이 영화의 정교한 작동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로비 오피에게 원폭 투하에 반대했냐고 묻고 오피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뿐 지지하는 건 아니었다고 답하자 오피를 위선자라고 비판하는 스트로스의 독백이 나오죠. 사실 이 청문회는 원폭 수폭의 논의가 아닌 오피와 공산당의 연루 가능성을 묻는 이른바 빨갱이 사냥이 주요 쟁점이기에 변죽만 울리던 원폭 투하 지지 유무신문 때 놀란 감독은 스트로스의 비난 독백을 넣어 청문회가 위선으로 가득하다는 걸 드러냅니다. 미국 정부는 원폭 개발 초기에 오펜하이머의 공산주의적 성향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맨해튼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재라고 여겨 그 사실을 간과했고 나중에 다시 이걸 빌미로 궁극적으로 오피를 괴롭혔는데요. 1950년대의 미국은 반공산주의 히스테리가 절정이던 시기로 상원 의원인 조셉 메카시의 주도하에 공산당 및 동조자를 색출했던 운동, 메카시즘의 광풍이 몰아치던 때입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의 청문회는 메카시가 없는 메카시즘의 승리라고 불렸죠. 애초에 시작부터 왜곡되어 있었던 겁니다. 청문회에서 추궁당했던 슈발리에 사건이야말로 오피의 운명을 바꾼 기로가 됩니다. 버클리를 떠나기 얼마 전 오피와 키티가 버클리 동료인 하콘 슈발리에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을 때 슈발리에는 원폭 개발 정보를 소련 측에 넘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슈발리의 회고록에 따르면 아주 짧은 대화로 소련 과학자와의 정보 공유법을 전달했을 뿐이라지만 슈발리에 사건에 관련된 인물 모두 그때의 상황을 다르게 기억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의논은 했지만 오피는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했고요. 오피가 슈발리에 사건을 정부에 보고할 당시 친구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결국 자기 목을 조르자 오피는 이렇게 말하죠. 왜냐면 내가 멍청했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리고 청문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자 나에게는 나의 이유가 있다 라고도 말합니다. 바로 다음 장면에서 아인슈타인이 국가로부터 배신당하면 국가를 버릴 수밖에 라고 말하자 오피는 유감스럽게도 자신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다고 대답하죠. 오피가 스스로를 고문하는 프로메테우스가 된 건 자기 내면의 울림과 어리석음에 대한 통탄, 그리고 애국자였기 때문입니다. 스트로스는 1946년에 미국 원자력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며 트루먼과 아이젠하워 두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정부의 모든 원자력 관련 활동을 열람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죠. 날카로운 올빼미 같은 풍모의 루이스 스트로스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연기한 건 일치감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스트로스는 아버지를 도와 신발 상인으로 살다 투자은행가로 큰 성공을 거뒀고 원자력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해 월가를 떠나며 100만 달러에 달하는 연봉을 포기한 야욕적인 인물이었죠. 스트로스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오펜하이머의 어떤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며 끝까지 오펜하이머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피는 보안인가를 박탈당하고 공직 추방되나 스트로스도 오만과 집요함으로 인해 위증이 알려져 만천하에 망신을 당한 뒤 영구히 공직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스트로스가 보든에게 고발을 사주하며 결과가 다를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Are we saying there's a chance that when we push that button, we destroy the world? Chances are near zero. Near zero. 원자폭탄의 아버지라는 파괴적인 브랜드화가 된 오피가 트루먼에게 손에 피가 묻는 것 같다고 말하자 트루먼은 울보를 다시는 여기에 들여보내지 말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더 심했습니다. 트루먼은 내 손에 묻은 피 절반도 안 묻혀놓고 떠든다며 중얼거렸고 몇 달이 지나서도 오피를 울보 과학자로 비난했던 사실을 놀란 감독이 추격적으로 각색했죠. 트루먼의 추악한 말을 통해 놀란 감독은 그들이 한 일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놀란 감독은 오펜하이머의 선악을 판단하거나 입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업적의 끔찍함과 궁극적인 몰락을 기록해 나가며 무서운 귀결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한 발 뒤에서 정면으로 응시할 뿐이죠. 영화를 보고 이런 물음이 들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후회를 했을까? 1960년 9월 일본을 방문한 오펜하이머는 일본에 왔다고 해서 제가 역사에 남긴 것들에 대한 고뇌가 달라지진 않겠죠. 기술적 성공에 대한 책임을 후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역할에 대해 어떤 면에선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원폭을 일본에 사용한 점에 대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도 오펜하이머는 사과를 한 바가 없습니다. 놀란 감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5년 이후 그의 모든 행동이 깊은 죄책감을 지닌 것처럼 변해간 점이 그의 삶을 매력적이게 보이게 한다고 밝혔죠. 2022년 미국 정부는 오펜하이머의 보안인가 갱신 기각이 편견에 근거한 불공정한 처사였다며 뒤집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오펜하이머가 공직에서 추방된 지 6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끝으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상기해보죠. 오펜하이머는 아인슈타인에게 I believe we did, 우리가 세상을 파괴한 것 같다는 말을 건네고 그의 절망적인 표정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핵분열의 연쇄 반응이 세상을 파괴하진 않았지만 핵개발 경쟁이라는 파멸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인류를 어두운 길로 이끈 점을 이 대사로 시사하고 연쇄 반응을 연상시키는 수면의 파문을 비추며 역시 오펜하이머는 세상의 파괴자였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요. 그것이 이 영화의 귀결입니다. 이 영화는 지독하고 냉소적인 걸작입니다. 모든 형태의 권력에 대해 대담한 질문을 던지고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의 실존주의적 초상과 주관성의 공포를 보여줍니다. 놀란 감독 영화 중엔 가장 정치적으로 노골적인 작품이었네요. 2주간 이 영상을 만들면서 참 즐거웠고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 공지를 드릴게요. 본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무려 30분께 영화 오펜하이머의 원작 서적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드립니다. 출판사 사이언스북스에서 흔쾌히 협찬을 해주셨네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없는 오펜하이머의 재밌는 이야기들은 팟캐스트 필름보이즈를 통해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로 공지를 드리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씨의 K졌습니다. Our work here will ensure a peace mankind has never seen. Until somebody builds a bigger one.